278. 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대전보다 서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카이스트가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통해 기업은행을 인수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합병의 근거가 모호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서 총장은 과기부와 청와대 인맥을 총동원해 밀어붙였고 성공 직전까지 갔다.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KRIBB의 유장열 대표는 제 작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카이스트 인수에 대해 기업은행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봤고 저는 최선을 다해 조언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잭 홀이 도움도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KRIBB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게재하고 한국 내 지지를 결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 아이디어가 특별히 확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A 이슈에 대해 별다른 감정이 없었지만 연구기관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생명공학에 대한 저의 글은 좋은 반응을 얻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국제화 및 홍보 전략에 관한 1년간의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2년 동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서울대학교 융합기술대학원 등에서 비슷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서울대에서는 훗날 대통령 후보가 되신 안철수 당시 학장님과 직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79.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연구조교를 고용하고 해외 출장을 가고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우송대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정당성을 제공한 셈이죠. 대덕연구단지와의 인연은 강계두라는 사려 깊은 공무원이 대덕이노폴리스 대표이사로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호흡을 맞췄고 여러 프로젝트에서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제 공로를 인정해 주었고 심지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급격한 기술 변화로 인해 서로 다른 분야가 융합하는 것을 고려해 두 번째 모임인 대덕융합포럼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았고 대전환경포럼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진 포럼이었죠. 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저를 어떻게 악용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열정이 덜했습니다. 강계두의 통치는 다소 모호한 정치적 싸움으로 인해 2011년 봄에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든 지원금을 잃었고 한동안은 모든 기회가 사라졌죠. 아마도 강 대표와 제가 대전에서 너무 영향력이 커져서 특정 정파가 우리를 내보내려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 글쓰기는 저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문 중 하나이며 급격한 기복 없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고 이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제 명성을 쌓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널리즘 글쓰기가 제게 활기를 불어넣어준 데 이어 책도 출간했고 마침내 제 280 경력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명성이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베스트셀러 책 3권과 주요 신문에 가장 많이 읽힌 칼럼을 썼다는 사실은 제가 원하던 직업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교수직을 그만두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한국에서 제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정이 있었고 그 규정은 무기한 지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노틸러스 연구소, 외교정책 포커스,
오마이뉴스 등의 국제관계와 기후변화,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관한 기사를 영어로 썼습니다. 일부 기사가 호평을 받기도 했지만 대덕넷의 한국의 과학정책과 환경문제, 대전시의 미래에 대한 제언을 담은 한국어 기사를 기고한 것이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기적인 과학정책과 관련된 기사들은 제가 대전환경포럼의 공동의장이 된 후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기 정기간행물인 매경경제신문의 기고자로 초빙받게 되었습니다. 기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각종 경제포럼이나 대전과 서울 소재 기업에서 강연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외국인이 매경 같은 경제지에 글을 쓴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우송대는 이 돌파구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다. 저는 이미 281 우송대를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고 글쓰기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결국 다양한 중견신문에 기사를 투고할 수 있었고 많은 노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외교정책, 기술규제, 문화, 국제관계,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쌓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국어로 책을 쓸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서울로 상경한 저는 대한민국 대표 신문사인 조선일보의 기고자로 발탁되는 획기적인 기회를 얻었습니다. 보수적인 이 신문에 6개월 동안 글을 썼고 우여곡절 끝에 중앙일보에서 6년 동안 글을 쓰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으며 중앙일보 기자증을 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것은 분명했고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우송이나 더 유명하지 않은 대학에서 늙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송은 저를 홍보하는데 관심이 없었고 한국대학은 SSCI 저널 게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제 글을 읽고 강연을 요청해왔지만 실제로 저를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제가 SSCI 저널 논문을 쓰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좁은 범위의 저널로 교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문을 쓰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가 원래 전공하던 분야나 다른 학문 분야의 학술회의에 더 이상 초대받지 않았기 때문에 282 학술지 논문 작성을 독려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지적, 교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모험과 아시아학에 대한 저의 배경을 담은 책을 한국어로 출간해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고 저의 명백한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컨설턴트로는 절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대학이 아닌 다른 조직에 고용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일대 동기 중 한 명,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불교 승려가 되었고 한국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제 책보다 더 많이 팔렸죠. 그의 이름은 현각 스님이었다.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되었고 저는 그에게 제 한국어 책이 출간될 때 서문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가족 구성원, 아시아에 대한 첫 경험, 한국어 공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공부, 한국 전통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는 상세한 원고를 영어로 썼습니다. 대전에서의 활동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미선이라는 젊은 여성을 고용해 원고를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2010년 3월이 되자 저는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은 중요한 원고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하지 않았고 저를 직접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던 중 이사나라는 글자 283 작가를 만났는데 막걸리, 쌀맥주의 일종으로 다소 단맛이 나는 한국 술을 3잔이나 마시고 나서야 책 출판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이사나는 큰 사업 기회를 약속하며 대전에 자주 찾아왔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던 모 사업가의 오랜 친구였다. 하지만 이사나를 소개해준 것은 소중한 인연이었다. 이사나 선생은 1940년대 제주에서 벌어진 한국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시를 발표해 1980년대 감옥에 갇혔던 학생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고 사려 깊고 허술하기는 하지만 제 사건에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준 지식인이었습니다. 결국 고산이라는 편집자이자 작가이자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분은 제가 관련 글을 한국어 원고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저는 고산 선생님과 대화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고 끝이 난 친구가 되었습니다. 출판사를 찾는 과정이 어려웠지만 고산 선생님과의 작업은 즐거웠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는 2011년 3월에 이사나 선생님의 출판사 노마드북스에서 출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책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컬트 출판물로 성공을 거두었고 적어도 15,000부 이상 팔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사나 선생은 후대의 다른 출판사들처럼 판매 부수에 대해 정직하지 않았고 인쇄도 극히 일부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폭넓은 독자를 만날 수 있었고 과학 정책이나 연구 클러스터에 대해 할 말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284 문화, 역사, 현대사회에 대한 저의 진정한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저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책 원고가 완성되고 주요 신문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글을 쓰고 다양한 행사에 한국어와 영어로 연사로 초청받으면서도 교수로서의 신분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2010년 가을 존 앤디콧 총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우송대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대학 등 여러 곳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지원했지만 면접을 보지도 못하고 일리노이 대학에서 그랬던 것처럼 실직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해임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교수로서 고용 안정성이 없었는데 당시 대덕밸리에서 벌어진 어떤 일과 관련해서 대덕밸리, 나아가 이명박 정부의 실세들이 저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이라는 도시를 홍보하고 연구 전략뿐만 아니라 관광과 이미지에 대한 폭넓은 고민을 하며 열심히 활동했죠. 대전의 새로운 로고를 만들고 재미있는 대전 티셔츠와 버튼을 제작하고 대전의 흥미로운 장소를 영문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웹사이트 대전 나침반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했죠. 저는 이러한 노력이 꽤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지만 시 정부에 있는 친구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의 제 활동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나중에 한 친구는 285 제가 작은 연못에서 너무 큰 물고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는데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주요 후원자였던 강계도 씨가 대덕이노폴리스 대표이사직에서 갑작스럽게 해임됐는데 이는 명백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그 싸움이 주로 대전의 계파 간 싸움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와 관련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학기는 2011년 3월에 시작되었지만 2월 초까지만 해도 어떤 대학으로부터도 입학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실직에 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2번의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강계두는 지방인 전라남도 광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던 그는 곧바로 제게 일자리를 찾아주었고 조선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제가 그곳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비록 유명한 대학은 아니었고 아내가 별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동네였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국내 10위권, 아니 7위권 안에 드는 명문대학인 경희대학교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사나가 경희대 졸업생이었고 그의 지도교수였던 도종일 영문학 교수가 후마니타스 칼리지라는 학부생 대상 인문학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2010년 가을에 도종일 교수를 2번이나 소개해줬고 저는 나중에도 교수에게 제 작품에 대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도종일 교수님이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1월에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280여 제가 연락한 것에 대해 다소 짜증을 내며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2월이 되어서야 조선대학교에 합격한 줄 알았는데 막판에 경희대학교에 합격했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구직 활동과 동시에 미국 취업에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신문에 글을 기고하고 있었고 글로벌화를 계획하는 기술연구소의 컨설턴트로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주류 기업 강연에 초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류에 진입해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도전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한국 생활에 대해 매일 불평을 늘어놓았고 아들은 대전에 있는 고가의 국제학교에 등록해 남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군사주의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던 것을 삭제하고 이력서를 정리하고 최근 컨설팅 업무를 강조하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요컨대 저는 주류에 편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먼저 기업 헤드헌터로 일하며 채용 프로세스 전문가였던 예일대 동창 글렌 구트마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제 이력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광고하는 수단으로 링틴과 페이스북에 저를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글렌의 조언에 따라 제 블로그 서켈샌드스퀘어즈 다시아를 개설하고 팔로워 그룹을 만들려고 287 노력했습니다. 글렌은 또한 레오 하멜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레오 씨는 보스턴 근처에 살면서 커리어 컨설팅을 부업으로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미국 내 취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송대와의 계약이 끝나기 몇 주 전, 그리고 경희대와의 계약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1년 2월 예일대와 하버드를 방문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을 때 딱 한 번 만났습니다. 레오가 저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주었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저의 세련미를 크게 향상시켰고 제가 훨씬 더 정치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레오는 2013년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의 역할은 짧고 제한적이었지만 그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명예롭게도 처음 2달 동안은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저는 2010년과 2011년에 미국에서 다양한 학술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도 면접을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존 앤디콧이 특별히 노력해 소개해준 주요 대학의 선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 유망해 보이는 직책이 하나 있었는데 몇 달 동안은 솔직히 저에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일대학교가 싱가포르에 캠퍼스를 개설하기로 결정했고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하운 사우시 교수와 재빨리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운 교수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중어중문학과 비교문학 교수로 예일대에서 제 지도 교수였던 장강희 288 교수와도 함께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친해졌고 싱가포르에서 예일대의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와 일련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곧 다른 위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말 그대로 제가 위원회의 일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2011년 2월에 예일대를 방문하여 위원들을 만나고 캠퍼스 내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오랜 서신을 통해 친분이 두터워진 하버드 예술과학부 전 학장 헨리 로소브스키를 만나러 갔습니다. 결국 저는 싱가포르에 있는 예일대 학교 캠퍼스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최종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지 놀랄 일도 아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시 예일대 총장인 리처드 레빈과 직접 접촉할 수 있었고 레빈은 저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미국 주류에 다시 편입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 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미국의 주요 기관 부패에 대한 글을 더 이상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예일대 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도록 초청받기도 했는데 이는 진정한 돌파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시아 연구 분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연구협회 컨퍼런스에 2번 참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 비록 몇 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이 저를 한국 기관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고 예일대 방문과 다른 활동들이 경희대 교수 자리를 보장해준 것 같습니다. 289, 290